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셰쇼크 금융과 수학의 결탁이 불러온 파국, 시카고 교외에 줄리엣에 사는 남자가 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기차역에서 시카고 도심의 라살 스트리트 역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출근길, 그는 기차역에 특정한 커피 자동 판매기에 $2를 넣는다. 그러면 거스름돈으로 25센트짜리 동전 2개와 커피 한 잔이 나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커피 자동 판매기가 25센트짜리 동전 4개를 돌려준다. 다음 달에도 똑같은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다. 맞다.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시엘 쇼크, 탄환, 충격, 폭탄성 쇼크라고도 한다. 본래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군인에게 나타난 전쟁 신경증을 일컬었는데 요즘에는 전쟁이 참여한 군인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칭한다. 기차역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이런 사소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예전에 나처럼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퀀트라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지난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런 다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오류, 예를 들어 50센트의 가격 변동이 언제 반복될지 예측해서 여기에 베팅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정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패턴이라도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해 베팅하는 투자자는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된 패턴이 끝나거나 시장 전체가 그 패턴에 대해 알게 되어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그 패턴은 계속 황금 알을 낳는 거의 역할을 한다. 퀀트들이 시장 비효율성 마켓 이니피션시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보물 찾기와 비슷한 재미가 있다. 최소한 내 경우에는 그랬다. 게이시오로 이직한 뒤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지자 상하탑에서 비즈니스 세상으로 옮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나드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대수적 정수론을 연구하는 일도 좋았지만 대학에서는 학문의 진전이 고통스러울 만큼 느려서 갑갑했다. 나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실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당시 나는 헤지펀드가 도덕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나쁘게 보아도 금융 시스템의 포식자 정도일 거라고 여겼다. 그랬기에 헤지펀드의 하버드로 불리는 DE쇼에 선뜻 입사한 것이다. 그곳 사람들에게 내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마냥 자랑스러웠다. 게다가 교수 연봉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금상첨화였다. 그러나 곧 금융 세상에 발을 담글 당시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는 온몸으로 그 과정을 혹독하게 겪어내면서 수학이 얼마나 음흉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교훈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수학은 금융위기의 공범이 되었나?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다. DE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수학에 의해 움직였다. 다른 헤지펀드들에선 트레이더들이 주연이다. 그들은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고 고함치듯 당당히 지시를 내리고 그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퀀트들은 조연으로 트레이더들의 부하 직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DE쇼에서는 달랐다. 트레이더들은 평범한 직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들을 실행자, 엑서큐서너라고 불렀다. DE쇼에선 수학자들이 최고 실세였다. 10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선물 퓨처즈를 거래했다. 파생 상품의 한 종류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선매매 후 물건 인수도의 거래 방식. DE쇼에는 50여 명의 퀀트가 있었다. 처음 얼마간 나는 홍일점이었다. 퀀트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 출신으로 이론, 수학이나 물리를 전공했으며 나를 포함해 몇몇은 정수론 전문가였다. 우리는 업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다. 퀀트들의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이 헤지펀드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인 까닭에 회사 입장에서는 퀀트가 양날의 칼이었다. 즉, 커다란 자산인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였다. 퀀트들은 즉시 강력한 경쟁업체로 이직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대규모로 발생해 회사에 위협이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B쇼는 퀀트들이 다른 그룹의 퀀트들은 물론이고 같은 팀원끼리도 업무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 결과 정보가 네트워크화된 세포 조직 셀 스트럭처에 꽁꽁 갇히게 되었다. 알카에다 같은 점조직과 비슷했다. 이렇게 하면 세포 하나가 붕괴해도 다른 말로 퀀트 한 명이 경쟁사인 브리지워터나 J.P. 모건으로 이직하거나 헤지펀드를 창업해도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이 아는 지식만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B쇼의 나머지 비즈니스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지속될 있다. 맞다. 동지애가 싹틀 만한 환경은 결코 아니었다. 선물 그룹에서 신입들은 13주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야 했다. 이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저녁 아시아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순간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뉴욕 증권거래소가 회장하는 순간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단 한 곳이라도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컴퓨터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직을 설 때면 잠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지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큰 문제였다. 가령 특정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자.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수정하도록 요청해야만 한다. 내 경험상 담당자는 항상 남성이었다. 짐작하겠지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언제나 기분 좋게 반응하진 않았다. 공황 상태가 빚어질 때도 있었다. 특히 휴일에는 몇 사람만 출근했는데 희한하게도 꼭 그런 날 이상한 일이 터졌다. D쇼의 거대한 포트폴리오에는 온갖 금융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영업일 내 특정 국가의 통화를 대량 매수하겠다는 계약인 통화 선물환 커런시 포워드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트레이더들은 약속한 통화를 실제로 매수하는 대신에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 위해 매일 매수 포지션을 다음 날로 이월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는 예측된 시장의 방향성에 계속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해인가 내가 당직을 서던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건이 터졌다. 나는 일본 엔화에 대한 대규모 매수 포지션의 만기일이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 그 계약을 이월해야만 했다. 그 일은 대개 유럽에 있는 직원이 처리했다.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담당 직원은 가족과 집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고 있었다. 그 계약을 2월 처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참사를 막으려면 누군가가 현금으로 5천만 엔을 가지고 도쿄로 가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일이 잘 마무리됐지만 가뜩이나 정신없는 연말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직무상 누구나 겪게 되는 위험 정도라 할 수 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삭트기 시작한 끔찍한 기분에서 비롯됐다. 나는 어느새 국제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조 달러의 현금, 채권, 주식 등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내가 헤지펀드에서 사용하는 모형에서의 숫자들은 학술적인 수학 모형에 포함된 숫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실체를 갖춘 숫자였다. 그 숫자들은 누군가의 퇴직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D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나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의 수학적 도구들이 가벼이 다루는 5센트, 10센트, 25센트 동전 하나하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다. 그 돈들은 광산에서 우연히 찾은 금덩어리나 바다에 가라앉은 해적선에서 발견한 금화처럼 주인 없는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거만한 금융 전문 가집단인 헤지펀드에 이런 돈은 단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눈먼 돈일 뿐이었다. 2008년 금융시장이 붕괴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계좌에서 눈먼 돈을 야금야금 훔치는 짓거리보다 더 나빴던 것은 금융산업이 WMD를 키우는 온상이며 내가 거기에서 작은 역할이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균열은 2007년에 나타났다. 2007년 7월 은행 간 금리가 급등했다. 2001년 9, 10일 테러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의 저금리 기조는 주택 건설 붐을 부추겼다. 누구라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건축업자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준규의 지역, 황무지, 평야를 대규모 주택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은행들은 노다지 같은 건축붐과 결합된 온갖 종류의 금융 상품을 놓고 수십억 달러의 도박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은행 간 금리가 상승한 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이는 금융권에서 상대 은행의 오버나이트 론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금융기관들은 자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투기 등급 부실 채권의 위험성을 서서히 인식하고 다른 은행들도 최소한 자기들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이미 뒤늦은 상황 판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리가 급등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분별력을 찾기 시작했다는 징후라고 봐도 무방했다. 금융기관들의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감에 영향받아 B쇼의 분위기도 약간 가라앉았다. 분명 많은 회사가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니, 금융업 전체가 타격을, 그것도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B쇼는 위험한 시장에 대책 없이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비껴갈 가능성도 있었다. 위험을 피한다는 해지해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헤지펀드들은 위험을 피해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이것이 헤지펀드의 본질이다. 처음에 우리는 시장의 이런 변동성을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했다. 물론 B쇼도 그런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 있었다. 부자의 신용카드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절되는 것처럼 한두 차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어찌 됐건 헤지펀드들이 그런 시장을 만들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그저 누군가가 깔아놓은 시장이라는 멍석에서 놀았을 뿐이다. 다른 말로 시장이 붕괴했을 때 그 잔해 속에서 헤지펀드는 오히려 커다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헤지펀드들의 게임은 시장과 한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거리를 둔 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하락도 시장의 상승만큼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수학은 미래를 예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헤지펀드들은 금융시장의 변두리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 걸까?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 필드에서 시카고 컵스와 뉴욕 양키스 간의 월드 시리즈 경기가 열린다고 생각해보자. 컵스는 이 경기에서 9회 말 극적인 역전 홈런으로 우승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던 1908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야구장은 우승을 축하하는 팬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하다. 그런데 관중석의 같은 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의자에서 엉덩이도 떼지 않은 채 경기 결과를 분석하느라 여념없다. 이들은 승패에 베팅하는 전통적인 도박사와 달리 경기의 다양한 내용에 베팅한다. 예를 들어 양키스의
고원 투수들은 삼진보다 볼넷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이다. 경기가 벌어지는 내내 번트 시도가 적어도 한 번은 나오겠지만 많아도 두 번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컵스의 선발 투수가 최소한 6이닝은 버텨줄 것이다 등등 다양한 가정에 베팅한다. 때론 다른 도박사들의 베팅 결과에 돈을 걸기도 한다. 요컨대 이들은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에 베팅하지 경기 결과 자체에 베팅하지는 않는다. 헤지펀드의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B쇼의 직원들은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회사가 안전할 거라고, 최소한 다른 회사들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 나는 헤지펀드 시스템을 탄생시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열린 화려한 행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다들 알다시피 이 시스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했다. B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과 재무부 장관과 골드만삭스 회장을 역임한 로버트 루빈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특히 1999년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을 때 루빈은 대공황의 여파로 제정된 클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를 추진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던 그 법이 폐지되자 은행 사이의 유리벽이 제거됐고, 이는 향후 10년에 걸쳐 과도한 투기 열풍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은행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대출을 해주었고 상당 부분 사기성 부정 대출이었다. 그런 대출을 유가증권 형태로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객을 위한 투자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클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고 나자 상업은행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고객들에게 판매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할 길이 열렸고, 실제로 종종 그렇게 했다. 이것은 위험성이 큰 일이지만 헤지펀드에는 마르지 않는 투자 잠재력을 제공했다. 어쨌든 B쇼는 시장의 등락 움직임에 베팅했고 당시 유가증권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이는 B쇼의 둘도 없는 투자 기회로 보였다. B쇼의 축하 행사에서 그린스펀은 주택저당 증권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즈 MBS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2년여가 흐른 후 나는 당시 시티그룹의 회장이었던 루빈이 그야말로 악질적인 계약들을 모아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린스펀의 2년 전 경고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담이지만 MBS는 훗날 시티그룹이 미국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하는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루빈의 수제자이자 B쇼의 비상근 파트너인 레리 서머스도 그 행사에 함께했다. 서머스는 루빈의 바통을 이어받아 미국 재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고 이후 하버드 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서머스는 교수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교수들이 그에게 반기를 드는데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여성 비하 발언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서머스는 이에 대해 선천적 자질 인트린식의 티튜드의 불공평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탓에 서머스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사임했고 이후 B쇼의 둥지를 틀었다. 나는 B쇼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쇼가 그날 행사에서 금융계 총화 3인방을 소개하면서 서머스가 하버드에서 B쇼로 옮긴 것은 승진이라고 농담 삼아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미국 금융시장이 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B쇼는 여전히 세상의 꼭대기에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B쇼의 파트너들은 기세가 약간 꺾였고 마침내 우리 회사도 불안한 금융시장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유동성 위기에 관한 소문이 이미 시장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리먼 브러더스가 B쇼의 지분을 20%나 소유했을 뿐 아니라 B쇼의 많은 거래를 주관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다.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사내 분위기도 초조해졌다. 숫자와 계산에 관한 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만약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미는 무시무시한 내일이 어제의 그 어떤 날과도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가 과거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상황이었다. 수학 모형은 본질적으로 과거와 기존 패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D쇼는 소유 지분을 상당한 고가에 매각하고 퀀트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하던 관행도 막을 내렸다. 짐작하겠지만 내가 D쇼에 입사한 것은 그런 관행 덕분이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하며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증권화, 상품 시큐리타이즈드 프로덕트에 쏠렸다. 특히 그린스펀이 우리에게 경고한 MBS가 요주의 1순위였다. 수십 년간 MBS는 두려움의 반대말로 통했다. MBS는 개인과 투자 펀드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널리 이용하던 보편적인 금융상품으로 양으로 위험을 상쇄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인기를 모았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 소유주가 파산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출은행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 정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대출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은행은 미래의 이자 수입을 잃게 된다. 이런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1980년대에 투자은행들은 수천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하나로 묶은 후 증권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종의 채권으로 말하자면 규칙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였다.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수의 대출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출자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한다면 순조롭고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생성시킬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채권 시장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고 자본시장의 한 축을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등급별로 혹은 트란시에 트랑슈별로 분류했다. 당연히 매우 건실하다고 여겨진 증권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증권도 있었는데 위험성이 높으면 대신 그만큼 이율이 높았다. 금융기관들이 개별 대출을 모은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발행한 채권.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MBS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 무디스 피치가 MBS를 조사한 다음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투자자들은 MBS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다. 바로 불투명성이었다. 투자자들은 증권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각각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증권에 포함된 내용물을 얼핏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신용평가 기관의 분석가들이 평가한 등급이 유일했다. 그런데 분석가들은 자신이 등급을 매기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들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호로 MBS는 사기꾼들의 이상적인 먹잇감이었다. MBS와 관련해 재미있는 은유가 하나 있다. 바로 소시지다. 주택담보대출은 품질이 다양한 작은 고기 덩어리고 MBS는 그런 고기를 한데 섞고 여러 가지 강렬한 향신료를 추가해서 만든 소시지 뭉치라고 생각해보자. 분명 각각의 소시지는 품질이 다르고 겉만 보고는 그 내용물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포장지에 먹어도 안전하다고 확인해주는 미국 농업부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소시지를 구입한다. 나중에 온 세상이 알게 되듯이 주택담보대출업체들은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다음 그런 대출로 채워진 증권을, 즉
소시지를 번창하던 MBS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었다. 악명 높은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알베르토 라미레스는 딸기 수확을 돕는 일꾼으로 1년에 1만 4천 달러를 벌었는데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을 받아 캘리포니아 란초 그란데에 있는 72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대출 중개인은 몇 달 안에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고 나중에 그 집을 되팔아 약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다. 주택시장이 붕괴로 치닫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지속될 수 없는 거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과 사회 취약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먹잇감을 찾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볼티모어시 관리들은 다국적 은행인 웰스파고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웰스파고가 흑인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위 개토 대출 개토 론을 판매했다는 혐의였다. 웰스파고에서 대출 담당자로 일했던 베스 제이콥스는 자사의 신흥시장 사업부가 흑인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증언했다. 신뢰받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대출을 독려할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결과적으로 개토 대출은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담보대출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웰스파고는 신용도가 높아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우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출자들에게도 비우량 담보대출을 권했다. 개토는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또는 소수 종교 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에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빈민가를 형성한다. 2009년 볼티모어가 소송을 제기할 때쯤 웰스파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압류 대상 명단에 오른 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텅 비었다. 그런 부동산의 71%는 대다수의 주민이 흑인인 동네에 위치했다. 2012년 웰스파고는 3만여 피해자들에게 1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대출자가 캘리포니아의 딸기 농장 일꾼이든 볼티모어의 흑인 동네에 사는 가난한 교인이든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대량 발생한 비우량 주택대출은 분명 WMD가 아니다. 다른 말로 그런 대출은 모형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수학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오히려 대출 중개인들은 불편한 수학적 측면을 무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수학, 모형의 미몽에서 깨어나다. 그러나 은행들이 알베르토 라미레스가 받은 담보대출을 다양한 MBS에 포함시켜 판매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은행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수학 모형에 의존했다. MBS에 적용된 위헌 모형은 분명 WND였다. 은행들은 일부 대출이 회수 불가능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고수했고 그런 가정에 의지해 자신들의 모형을 계속 신뢰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뛰어난 수학자들이 숫자들을 계산하고 분석하며 위험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 균형 잡아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이유로 MBS는 전문가들이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해 평가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해 시장에서 유통됐다. 불행히도 현실은 달랐다. 수많은 WMD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학은 외부인들에게 진실을 가리는 장막에 불과했다. 수학의 목적은 오직 판매자의 단기 이익을 최적화하는 데 있었다. 게다가 그런 판매자들은 MBS가 부실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를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 게임에서는 영리한 사람들이 이기는 대신에 눈먼 돈을 제공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 혹은 수조 달하는 부실 채권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양심적인 수학자들조차도 실제로 그런 수학자들이 다수 있었다. 대규모 사기극을 펼치는 사람들이 제공한 숫자들을 다루었다. 통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사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대부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했다. 본질적으로 MBS의 위험 등급은 불투명하고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해 보이도록 설계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수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진정한 위험 수준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어쨌든 이 아이디어는 채무 불이행이 대부분 서로 무관한 무작위적 사건이라는 이론에 근거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제때 상환하는 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각각의 트란시에서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한마디로 미래가 과거의 판박이일 거라는 가정 아래 투자가 추진됐다. 은행들은 MBS를 판매하기 위해 트리플 A 신용등급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앞서 말한 3대 신용평가기관들에 의지했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는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 MBS 시장에 등급을 매기는 일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됐다. 이들은 자신이 거둬들일 수 있는 막대한 수수료에 점점 중독됐고 트리플 A보다 낮은 등급을 준다면 은행들이 경쟁 회사로 발길을 돌릴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래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는 은행들의 기꺼이 협력하는 길을 택했다. 즉, 자사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보다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피드백 루프를 생성시켰다. 불량 상품에 부여된 트리플 A 등급은 돈이 됐고 그 돈은 속임수와 거짓말로 점철된 MBS 시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확산시켰다. MBS를 둘러싼 추악한 비즈니스 생태계는 서로 가려운 대를 긁어주고 주머니를 채워주는 순환 과정으로 유지됐다. 그러다 누적된 위험이 터지자 결국 비즈니스 전체가 함께 붕괴하고 말았다. WMD의 세 가지 특징: 불투명성, 확장성, 피해 중에서 이런 위험 모형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괴물로 키운 것은 바로 확장성이다. 물론 사기꾼 장사치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그 존재가 오래됐다. 하지만 수학과 결합된 현대 컴퓨터 기술의 막강한 힘은 부동산 버블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사기극을 부추겼고 무작정 부동산을 구입했던 사람들의 손에는 휴지 조각이 된 증서뭉치만 남게 됐다. 또한 MBS를 중심으로 성장한 또 다른 거대한 금융시장들에 의해 피해가 가중됐다. 신용부도 스와프 크레딧, 디볼트 스와프 CDS와 합성 부채담보부 증권 신세틱, 컬래터럴라이즈드 데트 오블리게이션 CD 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CDS는 은행과 헤지펀드 모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했는데 CDS를 사용해 위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CDS를 보유한 기관들마저 파산한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결국 글로벌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지자 많은 관련 기관이 파산했다. 한편 CD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금융상품으로 CDS와 MBS의 실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이다. 금융공학자들은 합성 CD를 이용해 판돈을 더욱 끌어올렸다.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사고 파는 신용파 생상품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 등을 한데 묶고 유동화한 신용파 생상품. 2007년이 되자 과열된 부동산 금융시장으로 3조 달러 규모의 비우량 주택대출이 유입됐다. 나중에는 이 때문에 시장이 붕괴한다. 위험을 가중시킨 CDS와 합성 CD를 포함해 비우량 주택대출을 둘러싼 시장 규모는 3조 달러의 20배, 즉 60조 달러에 달했다. 60조 달러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큰 액수다. 바로 여기에서 역설이 나타난다. 이런 시장을 창조한 주범인 동시에 다양한 대출 채권의 위험을 분석하고 분류해서 증권으로 유동화한 강력한 알고리즘들이
막상 시장이 혼란해지자 이를 바로잡고 유가증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데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수학은 쓰레기 같은 대출 채권의 가치를 몇 배로 부풀릴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해석할 능력은 없었다. 해석은 순전히 인간의 몫이었다. 오직 인간만이 주택담보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짓 약속과 낙관적 생각을 가려내고 각각의 대출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WMD와 달리 인간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데다 금융산업의 많은 영역에서 이 일은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지루한 해석 과정에서 대출 채권의 가치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치는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함에 따라 위기가 시작된 초기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던 대출자들까지도 갑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앞서 말했듯 T쇼는 시장 붕괴의 진원지에서 한두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T쇼에도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제9가 석자였던 금융기관들은 기존 거래를 무효화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았고 그것은 다시 T쇼가 체결한 거래들의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낙수 효과 캐스케이딩 이펙트가 유발됐고 200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T쇼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잃기 시작했다. 폭포 효과라고도 하며 선물과 뗀물이 동시에 폭락하는 악순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몇 달이 흐른 후 마침내 재앙이 금융계의 주류를 강타했다. 그러자 드디어 모든 사람이 알고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 그들은 바로 집을 잃고 절망에 빠진 집주인들과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었다. 신용카드 연체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제까지 숫자와 스프레드시트와 위험 점수에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던 인간의 고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T쇼 직원들의 대화에도 초조함과 불안감이 확연히 묻어났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미국 사위 투자은행의 파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가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오바마가 새로운 규제를 내세워 금융산업을 옥죄며 길들이기에 나설지 보유이자 캐리드 인터레스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T쇼의 직원들은 집을 잃지도 신용카드로 하루하루 연명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딱 하나였다. 위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로비스트들이 일을 잘해서 다음 정부에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일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었다. 증권 지분 보유로 얻는 이자 수익. 2009년이 되자 시장 붕괴로 얻은 교훈이 금융 세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도 만들어내지 못했음이 분명해졌다. 로비스트들의 교섭이 대체로 성공을 거두면서 게임은 예전 그대로 진행됐다. 즉 계속해서 눈먼 돈을 쓸어 담았다. 몇몇 규제가 신설된 탓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조금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극적인 드라마를 겪으면서 나는 수학 모형의 미몽에서 빠르게 깨어났다. 내가 특히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 같은 사태에서 수학이 맡은 역할이었다. 나는 진실의 불편한 민낯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수학 공식들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그 같은 파괴적인 개념과 직접 마주한 것은 내 인생에서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수학 이론에 대한 증명과 루빅 큐브가 전부였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2009년 나는 금융 세상에 WMD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DECO를 떠났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나는 월스트리트 북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던 리스크매트릭스 그룹에 합류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위험을 측정하는 업체였다. 리스크매트릭스의 상품은 엄청난 분량의 숫자로 각각의 숫자는 특정한 종류의 증권이나 상품이 다음 주나 내년 혹은 5년 후에 사라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시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베팅할 때는 위험을 영리하게 읽는 능력이야말로 황금 같은 가치를 지니게 마련이다.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을 계산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기본 몬테칼로의 또를 따랐다. 카지노에서 룰렛 휠을 1만 번 돌리고 그 결과를 철저히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몬테카를로 기법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대개 이 기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장의 과거 데이터에 수천 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2010년이나 2005년 이후 매 거래일 우리가 조사하는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어땠을까? 금융위기가 최절정이었을 때도 우리 포트폴리오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천 가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몬테카를로 기법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요소가 많았지만 위험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임은 분명했다. 무작위로 추출된 난수를 이용해 원하는 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방법. 리스크 매트릭스에서 나는 주로 우리 회사의 위험관리부서와 위험 분석력이 가장 뛰어난 최대 규모의 퀀트 헤지 펀드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 회사가 분석한 위험 수치와 관련해 헤지 펀드의 모든 궁금증을 들어주고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내 임무였다. 내가 먼저 전화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먼저 전화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만 내게 연락을 했다. 솔직히 헤지 펀드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결코 나 같은 외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헤지 펀드는 자체적으로 위험관리팀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단지 투자자들에게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자유재량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펀드. 나는 한라인을 통한 상담 전화에도 응대했는데 가끔은 거대 은행 직원들이 전화를 걸기도 했다. 금융위기로 추락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그들은 고객들에게 책임감 있는 은행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이것이 그들이 내게 전화를 거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분석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자사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해 애써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보니 그들은 나처럼 자사 포트폴리오에 대해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을 눈치 없이 흥을 깨거나 자신들의 수익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2008년 금융지각을 뒤흔든 대재앙이 발생한 이후에도 거대 은행의 이 같은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대마불사를 이유로 금융계 전체를 휩쓴 대재앙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마당에 이제 와서 새삼 자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위험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의 바둑용어로 경제 분야에서는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이 망하면 경제 전체에 재앙이 되므로 정부나 다른 기업이 도울 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월스트리트에는 이처럼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뿌리 깊이 내려 있다. 월스트리트의 문화는 대개 트레이더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행태를 두고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이는 우리가 트레이더의 능력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더의 능력은 각자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으로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을 나눈 값인 샤프 지수 샤프 레이션로 평가된다. 샤프 지수는 트레이더의 경력과 성과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트레이더 각자의 존재의 의의를 느끼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트레이더는 자신의 샤프 지수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기만을 바란다. 행여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더라도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일 신용부도 스와프에 대한 위험 보고서 중 하나가 자신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 트레이더의 샤프 지수가 폭락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연말에 책정될 성과급이 수만 달러나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월스트리트의 문화는 그대로였다. 트레이더들은 위험 신호에 대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위험이 닥치기 전까진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맥 빠지게도 나는 내가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011년 나는 또 다시 둥지를 옮겼다. 다행히 나 같은 수학자에게 안성맞춤인 거대한 시장을 찾아냈다. 급성장하는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는 이력서에 아직은 낯선 두 개의 단어를 포함시켜야 했다. 바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 나는 신종 직군인 데이터 과학자로서 인터넷 비즈니스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뉴욕에 위치한 스타트업 인텐트 미디어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내가 인텐트 미디어에서 처음 맡은 임무는 다양한 여행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방문자가 단순히 여행 상품을 검색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었다. 여행 상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는 방문자는 잠재적 수입원으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런 방문자가 익스피디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트래블러시티 나 오비츠 같은 다른 온라인 여행사와 비교할 수 있는 광고를 제공했다. 방문자가 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몇 센트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구매 의사가 높은 방문자들에게는 그런 광고를 제공해선 안 된다. 최악의 경우 10센트의 광고 수익을 얻는 대신에 잠재 고객들에게 경쟁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쟁 사이트에서 런던이나 도쿄의 호텔을 예약하면서 수천 달러를 쓴다면 애써 일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킨 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눈앞에서 놓친 몇백 달러의 수수료를 메우는 데는 수천 번의 광고 클릭으로도 모자랄 게 분명했다. 따라서 어떻게든 실질적인 구매자를 구별해 익스피디아 사이트에 잡아둬야 했다. 내가 할 일은 구경만 하는 윈도우 쇼핑객과 실질적인 구매자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는가, 구매 이력이 있는가 등 그 둘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몇몇 기준이 있었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나는 구매 날짜와 시간 같은 다양한 기준을 철저히 조사했다. 1년 중 유독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 있다. 가령 봄의 중반인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많은 사람이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내 알고리즘은 이 기간에 사이트를 찾는 방문자들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여행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헤지펀드나 이커머스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헤지펀드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반면 이커머스는 사람들의 클릭을 예측한다는 것 정도였다. 금융업계와 빅데이터 업계 사이에는 업무 방식 외에도
닮은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금융업과 빅데이터 산업 모두가 MIT, 프린스턴,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했다. 그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고 평생토록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나 대학 입학 같은 외부적인 측정 기준에 관심을 쏟아왔다. 또한 금융과 첨단 기술 모두는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산성은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돈이 되어 돌아왔다. 이는 다시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좋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금융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서 돈은 더 이상 생존 수단이 아니다. 개인적인 가치와 직결된다. 사립학교, 고액 SAT 과외, 파리나 상하이 어학연수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교외 부자 동네에 거주하는 젊은이는 금수저인데도 자신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준 것이 자신의 능력, 근면함, 탁월한 문제 해결력이라고 자부한다. 이는 돈이 모든 의심을 잠재운 결과다. 게다가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서로 칭찬하는 사회 뮤추얼 애드머레이션 소사이어티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과 대단한 행운이 결합된 결과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공을 적자생존의 사회적 다원주의가 작동한 결과임을 납득시키려 한다. 서로 경멸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서로 칭찬하는 위선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집단을 비꼬는 말. 금융업과 첨단 기술업종은 온갖 혼란이 난무하는 현실 세상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다. 이 두 분야는 인간을 데이터 흔적으로 대체한다. 또한 특정한 목적에 최적화하기 위해 인간을 실질적인 구매자나 유권자 혹은 노동자로 전환시킨다. 이런 시도는 시스템이 부여하는 익명의 점수로 성공이 정의되거나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크린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만큼이나 추상적인 경우 정당화하기도 쉽거니와 실행하기도 쉽다. 소위 데이터 과학자로 일할 당시 나는 이미 블로그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고 월가 점거 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관련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기술 정모형과 인간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괴리가 윤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걱정이 날로 깊어졌다. 어느 순간 나는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도 예전에 금융계에서 목격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안전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불안전한 모형을 광범하게 사용하고 성공을 자기중심적으로 정의하며 차별적 피드백 루프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었다.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향수에 젖은 러다이트라고 매도됐다. 19세기 산업혁명 때 네드러드의 주도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믿고 공장과 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에서 나온 말로 요즘에는 컴퓨터에 의한 기술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나는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 금융계의 신용위기와 유사한 개념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나는 파산이라는 말 대신에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알고리즘은 패배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계속 패배자로 남도록 만든다. 반면 운이 좋은 소수는 빅데이터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갈수록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신은 모든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세상으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단화되어 초래될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상을 일컫는다. 빅데이터 업계에서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나자 수학 모형의 미몽에서 깨어나는 내 개인적인 여정은 다소 복잡해졌다. 그동안에도 수학의 오남용은 가속되고 있었다. 알고리즘에 이용당하고 통제당하며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악행을 전부 파악하기란 불가능했다. 내가 알고리즘의 악행을 처음 접한 것은 가치부 감호형의 탈을 쓴 교사 평가 시스템으로 고통받던 워싱턴 교사들 때문이었지만 알고리즘의 영향은 그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놀란 나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